자, 우리 또 지난번에 하던 것처럼 계속 이제 얘기 좀 해볼 건데요. 오늘 이번 방학 때는 주로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이제 비문학 독해 똑같이 이제 선생님이랑 계속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독해를 안 보는 날은 이제 문법에서 여러분들 조금 필요한 거 이야기 들어가면 또 이제 문법 하나 배우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문법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좀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문학은요 이번 방학 때 여러분들 그 고전 문학이라고 하죠.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제 즐겼던 문학들, 고전 문학들 우리 좀 볼 겁니다. 그래서 뭐 조선 시대, 그다음에 또 뭐 고려 시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썼던 그 고전 문학을 여러분들도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이런데 이제 그 문제 같은 걸 좀 풀다 보면은 이제 좀 전혀 모르겠는 말들이나 단어들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뭘 키울 거냐면 이제 어휘력이죠. 어휘력. 그 이제 다른 교과서 어떤 지문에 있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단순해지면 여러분들의 생각도 단순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뭔데? 언어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 사용이 단순해지면 생각도 단순해진다. 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적어지기 때문에 표현을 덜 하고 살겠죠. 그 말은 생각도 덜 하고 산다는 말이고, 생각을 덜 하게 되면 당연히 생각의 깊이도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어휘를 말합니다. 어휘력. 자, 그래서 그 여기 비문학 지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만나게 되는 고전 문학 이 속에 있는 다양한 한자어들, 단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어휘력을 좀 키우는데 목표를 좀 두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방학 동안에. 자, 그리고 이번 방학 동안 한 달 정도 좀 이제 이런 훈련들을 좀 하고 나서 여러분들 2학기 때 만나게 되는 문학 작품이나 그 다음에 교과서 지문들 그냥 간단하게 한 살펴보는 정도로 아마 한 8월 중반쯤부터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광복절 지나면은 개학이잖아. 맞죠?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그때 딱 맞춰가지고 이제 교과서에서 하는 것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요 지문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법지문입니다. 법지문. 자, 그래서 이 지문은 이 법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대한 관점에 대한 소개가 좀 나와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선생님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국가들 사이에 협의에 기초해서 국가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국제사회의 법률을 국제법이라고 한다. 자,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국가들 사이에 협의를 통해서 국가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놓은 법률을 국제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국제관계에서 국제법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국제법의 역할과 효력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는 여러 이론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단에서 우리가 얻어갈 정보는 하나, 국제법이 무엇인가 밖에 없습니다. 왜? 아직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여러 이론에 대해서 얘기할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읽었을 때 무슨 생각하면 돼? 무슨 이론이 나올지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서 읽으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이론이 바로 뭐다? 현실주의 이론이 나옵니다. 요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현실주의 이론은요, 국제법이 국제관계에 존재하는 현실적 힘의 관계를 반영하는 부수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본대요. 자,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체제를 통해서 입지를 붙인 현실주의 이론을 보면 국제법이란 힘이 있는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자, 여기까지 끊었을 때 관철이 무슨 뜻인데? 관철. 자, 관철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키다. 이제 딱 그 정형화해서 그대로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시키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관철이라고 하는 건 좀 더 추상적인 개념에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관철하고 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은 관철되어 있어. 내 생각은 어떤 거에도 변함없이 딱 굳어져 있어.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니까 뭔 말이야? 우리 이익이 있으면 우리 이익을 딱 지킨 상태로 우리 이익을 딴 데 절대 안 내주는 거야. 그거를 이제 관철한다 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자, 국제법이 국제관계에 존재하는 현실적 힘의 관계를 반영한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중요하다? 현실적인 힘이 중요한 거야. 현실적으로 이 국가가 힘이 세냐 힘이 작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가 정해진다고? 국제법이 정해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무슨 이론이다? 현실주의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 국제법이라고 하는 건 국제관계에서 존재하는 현실적 힘의 관계가 반영되어 있는 거다. 힘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다. 힘센 나라 말이 법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힘이 있는 국가가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국제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현실주의 이론가들은 그러면 당연히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법이 힘을 강하다고 생각하겠어? 별로 그렇진 않겠지. 국제법이 건들면 안 되는 아주 신성한 거라고 생각하겠어? 아니겠죠. 왜? 국제법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냥 힘센 나라들이 만들어낸 규칙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게 현실주의 이론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정리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현실주의 이론 일단은 이게 전부 국제법에서 나온 겁니다. 맞죠? 국제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현실주의 이론은요. 자, 이 국가 관계에 현실적 힘이 힘의 관계 다 상관없습니다. 현실적 힘의 관계 반영이죠. 따라서 그냥 힘센 국가가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했으니까 힘센 국가가 이익 관철의 용도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익을 관철하는 용도의 도구로 쓰는 것에 불과하다. 자, 다음 현실주의 이론과 달리 자유주의 이론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읽으면서 당연히 뭐 생각해야 돼? 현실주의 이론이랑 자유주의 이론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맞죠? 자, 볼게요. 자유주의 이론은 국제관계에서 국제법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대요. 벌써부터 다르네. 뭐가 다른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벌써 다르지. 맞죠? 자, 그래서 볼게요. 이 이론에 따르면 국제법은 평화나 인권보호 등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국제사회에 실현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에 따라 국제법의 주체 및 적용 대상을 국가로 한정하는 현실주의 이론과 달리 자유주의 이론은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등과 같은 비국가적 행위자들을 강조한다. 끊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끊고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이론에 따르면 국제법은 평화나 인권보호 등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힘센 나라가 만든 규칙이긴 하지만 힘센 나라가 어찌됐건 간에 인권을 보호한다든지 평등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뭐라고 얘기했어? 지금 보편적인 가치라고 했습니다. 이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에 따라 국제법의 주체 및 적용 대상을 국가로 한정하는 현실주의 이론과 달리 자유주의 이론은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그러니까 현실주의 이론은 아까 뭐라고 생각했어? 그냥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만 생각했잖아. 맞지? 그런데 지금 자유주의 이론 같은 경우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어디도 국제기구라든지 비정부기관이라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유니세프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건 다 비정부기관이잖아. 맞죠?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강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국가 간의 교류 확대를 통해서 국제관계의 변화와 국제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면서 현실주의 이론과 상반된 입장을 취합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
평화나 인권 모든과 같은 무슨 가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제기구나 비정부 기구 등과 같은 비국가적 행위자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끌어낼 수 있다? 국제관계의 변화나 국제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자유주의론. 자, 첫 번째 국제법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보편적 가치 실현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비국가적 행위자를 강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 비국가적 행위자가 무엇에 해당합니까?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같은 것들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따라서 국제관계 변화나 협력을 이끌어낸다. 라고 보는 관점이죠. 자, 다음 한편 구성주의 이론이 또 나오네. 두 개를 공통점 차이점을 바탕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읽으면서 자, 보겠습니다. 구성주의 이론은 국제관계의 성격, 국가의 이익, 행위자의 정체성 등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되고 재구성될 수 있다라고 본다. 이건 여기서부터 끊어봐야겠네. 맞죠? 자, 그래서 고정불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고정돼서 변하지 않는 걸 고정불변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대상이 있으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상호작용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배웠던 상호작용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였어요? 담화. 맞죠? 담화도 상호작용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국제관계의 성격, 국가의 이익, 행위자의 정체성 등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국제관계라고 하는 건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관계,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관계, 이 나라와 이 기관과의 관계, 막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텐데 이게 그냥 고정된 게 아니고 그때그때 변하는 거야. 우리 담화도 그렇잖아. 그쵸? 자, 그래서 국제사회라는 구조 안에서 행동하는 국가는 현실주의 이론에서 설명하듯이 오직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봤대요. 이 부분이 지금 뭐랑 달라요? 현실주의 이론이랑 다릅니다. 맞죠? 현실주의 이론은 뭐라고 했어요? 국가가 자기 이득 챙기려고 하는 게 국제법이다 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그거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 맞죠? 자, 또 국가들이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는 이유는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국제법이 국가적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뭐하기 때문에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국제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인 국가는 국제규범과 세계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끊어보면 자, 일단은 뭐랑 다르다? 이 국가는 이익 실현을 위해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는 이유는요,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뭐 때문이다? 국가적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국제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인 국가는 국제규범과 세계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국제사회의 주요한 국가는 어쩔 수밖에 없다? 국제규범과 세계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 국제 규범과 세계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하는 국가들이 있었죠. 뭡니까? 대표적으로 북한, 러시아, 맞죠? 이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도 보면은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왜 아무런 국가적인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른 나라가 사실 북한 말고는 러시아를 도와준 나라는 없잖아, 맞죠? 왜 그러느냐? 러시아는 일단은 전쟁을 명분 없이 일으켰고 그 다음에 민간인을 학살했기 때문이야.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마치 규칙처럼 정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뭐 했기 때문에 싸그리다 어겼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에서도 다 뭐 하고 있는 거야?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 끊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고립을 시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국가라는 게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국제 규범을 우리나라가 잘 지키고 있어요 라는 걸 뭐 해줘야 돼? 딴 나라한테 좀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딴 데도 막 관계를 통해서 좀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뭘 가질 수 있는데 정당성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그 우리가 국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식민지로 들어왔을 때 식민지니까 다 뺐으면 되잖아. 맞지? 근데 굳이 뭐하러 동양축식 주식 회사 세워가지고 마치 교환해서 이 동양축식 주식회사 그 땅을 다 사들인 것처럼 문서를 막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야? 다시 또 이제 그 땅을 조선인들한테 돈 받고 파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땅을 다 수탈해갔죠. 자, 그런 식으로 한 이유가 뭔데? 전 세계적으로 보이기에는 어떻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뺏은 거 아니야. 회사 세워가지고 돈으로 다 한 거야. 라고 하는 걸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가적 행위의 정당성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국제법을 지킨다. 그러니까 국제법이라고 하는 건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구성주의 이론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구성주의 이론은 국가는 자국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행동하는 존재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적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국가는 국제규범과 세계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행동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제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왜냐면 그 이유가 뭔데? 국제법이라는 건 국가적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현실주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구성주의 이론은 국제사회의 주요한 행위자가 국가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의 이익을 보다 큰 맥락에서 바라본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지문이 친절한 이유는요. 현실주의 이론과 국가주의 이론을 구성주의 이론을 알아서 공통점 차이점을 말해줍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공통점은 뭐라는 거야? 주체가 국가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근데 국가의 정체성과 이익보다 큰 맥락에서 바라보는 거야. 이 구성주의라고 하는 건. 자, 왜? 이 큰 맥락이라는 게 아까 뭐였어?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정당성을 인정받고 우리 국가가 진정한 국가로서 이제 정당성을 좀 보여주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현실주의 이론은 뭐야? 국가들이 국제법을 지키는 이유는 뭐다?
지들의 이익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좀 관점의 크기가 차이가 난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국제법이란 현실주의 이론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힘이 있는 국가에 의해서 좌우되는 고정불변의 규칙이 아니라 국가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사회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형성 발전되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요거는 뭐야? 지금 현실주의 이론과 구성주의 이론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현실주의 이론은 뭡니까? 힘센 나라, 힘 약한 나라의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맞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는 고정불변되어 있습니다. 맞죠? 반면에 지금 상호작용하면서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누가 얘기한 거야? 구성주의 이론이 얘기한 겁니다. 맞죠? 자, 다음 이에 따라 구성주의 이론은 자유주의 이론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국제기구, 미정부기구, 개인 등의 비국가적인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국제법과 국제규범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들이 항상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나라 똑바로 하고 있나 지켜보고 있기 때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성주의 입장에서는 한 나라가 딴 데 눈치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실주의 자, 공통점은 국제사회의 주요한 행위자가 국가라는 점은 똑같아. 차이점은 국제관계가 고정불변하다. 이거는 현실주의야. 국제관계에 상호작용하면서 변화가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은 뭐에 해당한다? 구성주의에 해당한다. 자, 다음 구성주의 이론은 독립적 설명보다 대체로 현실주의 이론과 자유주의 이론을 보완하는 논리로 활용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성주의 이론은 자기 하나만의 이론이 딱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이론을 좀 이제 보완해서 내용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 국제관계에는 위에서 언급한 입장들이 모두 혼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하나의 이론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미국의 관계를 보는데 우리나라 미국의 관계 이것 때문이야, 팡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다 섞여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언급한 입장들이 모두 혼재해 있다. 혼재가 뭔데? 혼은 뭐야? 혼이 무슨 뜻입니까? 섞다, 혼합하다, 맞죠? 섞다. 그 다음에 재는 뭐야? 있을 재자, 존재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혼재라고 하는 건 함께 있다,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국제안보 분야에서는 현실주의 이론이 더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국제정치와 경제에 있어서는 자유주의 이론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이거는 전부 다 정리해야겠네. 다시 다 정리하네. 구성주의 이론, 다른 이론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완이 뭔데? 보완이라고 하는 건 보완이 할 때 이 보는 보충하다, 더해주는 거다. 또는 이제 부족한 게 있으면 이제 채워주는 거 이런 겁니다. 맞죠? 자, 다음 자 실제 국제관계 다양한 이론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국제안보 분야에서는
현실주의를 더 높게 치고요. 국제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는 자유주의를 더 높게 칩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대기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제임스 줄의 날개 회전 실험입니다. 자, 이번엔 과학입니다. 볼게요. 19세기 유럽의 과학자들은 한 종류의 에너지를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전선 근처에서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이는 것, 쇠를 꺾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발생하는 마찰열 등은 실제로 에너지의 변환이 가능하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에너지의 변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나요? 배우지 않았나? 2학년 때 배운 것 같아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혹시 안 배웠나요? 줄 나오죠. 줄. 3학년과 줄. 아, 3학년 때 배우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혹시 모릅니까? 3학년 때 나와요. 아, 진짜? 에너지 보존의 법칙 몰라요? 3학년 때 나와요. 아, 3학년 때 나와요? 오케이, 됐습니다. 아, 머리 아프구만. 자, 요거만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원리를 우리는 이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이런 것들. 자, 예를 들자면 어떤 물건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한 100m라고 칩시다. 계산까지 나는 몰라요. 알겠지? 그냥 간단한 이론적인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물건이요 100m 상공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위치에 있는 게 왜 에너지인가요? 자, 여기에서 여기로 올라가서 여기에 위치에 있는 것 자체가 어떠한 에너지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얘네가 여기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 맞지? 자, 그래서 얘가 여기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얘는 여기에서 뭐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100m 위치에 있는 만큼의 애가 여기로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는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이 운동 에너지가 뭐가 동일하다? 이 100m의 위치 에너지와 동일한 겁니다. 왜? 얘는 여기서 어디로 떨어질 건데? 0m로 떨어질 거 아니야. 여기는 바닥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는 0m잖아. 맞죠? 자, 그러면 이 100m의 위치만큼 여기에서 여기로 떨어졌어. 여기로 탕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이 과정에서 생기는 이 운동 에너지의 총량은요, 뭐랑 똑같다?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 에너지의 총량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를 우리는 자기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혹시 배우지 않았나요? 전기력과 자기력 배우지 않았나요? 맞지? 전기력과 자기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쇠를 깎는 과정에서 엄청 이제 막 해가지고 마찰을 시켜. 마찰을 시키면 여기에 뭐가 생겨? 열이 생깁니다. 맞죠? 이 마찰을 시키는 운동 에너지, 운동하는 운동 에너지랑 여기에서 생기는 이 열 에너지는 뭐하다? 서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자, 그것까지만 좀 알고 있읍시다. 사실은 그 중간에 이제 뭐 에너지가 손실되니 뭐니 뭐 이런 것들도 다 있긴 한데 요 정도는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어찌됐건 실제로 보여주는 증거들이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였어? 에너지 변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가 봐.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딱 읽어봤을 때도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크게 좀 없는 게 느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안 느껴지면 어떻게 하는데 다음 문단까지 읽어보면 돼. 자, 읽어볼게요. 에너지 변환이 단순히 과학의 과제만은 아니었답니다. 산업혁명을 일어나게 한 증기 기반의 핵심 원리도 석탄을 태워서 나오는 열을 사용해서 기계가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기계들 있죠. 기계들, 그 다음에 전자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 에너지 변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런 것도 전부 에너지 변환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운동을 하는 거죠.
맞죠? 하여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쭉 증기기관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산업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열이 일로 바뀌는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대요. 이러한 상황에서 열과 일의 관계를 밝힌 사람이 바로 누구다?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줄이었답니다. 아직까지도 중요한 거 안 나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건 뭐였는데 에너지 변환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이 제임스 줄이 해낸 역할이 뭐였는데 내가 방금 말했던 이 에너지 변환의 그 과정이나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은 1문단이랑 2문단은 없는 문단이나 마찬가지야.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건데. 맞죠?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 에너지 변환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꼭 필요했다? 산업 발전에 아주 필요했다. 그래서 이 줄이라는 사람이 해낸 게 바로 뭐다? 열과 일의 관계를 밝힌 사람이 바로 뭐다? 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줄은 이 전동기의 경제적 효율을 측정하는 데 관심을 두었대요. 자, 그래서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데 얼마만큼의 연료가 필요한지 알고 싶었답니다. 그러던 중 그의 관심은 열과 일의 관계로 확장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 줄의 실험이라고 일컫는 회전날개 실험을 보완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서 자, 지금 회전날개 실험 장치가 나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옆에 장치나 기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중간중간 읽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게 여기에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확인하면서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학이나 기술 지구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확인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읽은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그려져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쭉 해서 그러던 중 그의 관심은 열과 일의 관계로 확장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 줄의 실험이랑 이것까지 했잖아. 자, 다음 줄의 실험 장치는 단순하지만 정교했대요. 자, 그는 물통 속에 회전할 수 있는 날개와 물통 밖에 줄을 설치했답니다. 물통 속에 뭐가 있어? 날개가 있대요. 맞지? 그리고 물통 바깥에 뭐가 있어요? 추. 지금 다 확인했다, 그치? 자, 이를 도르래로 연결했답니다. 어떻게? 얘로 연결했대요. 자, 다음 물통에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밀폐한 뒤 추를 떨어뜨리며 물통 안의 날개가 회전하게 된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물통에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딱 이제 밀폐를 시킨답니다. 그런 다음에 추를 이렇게 쭉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 물통 안에 있는 날개가 회전을 하게 된대요. 자, 회전하는 날개와 물의 마찰로 인해서 물이 어떻게 되는데? 온도가 높아진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추가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근데 회전 날개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그 왜 회오리 감자처럼 생겼을 거 아니야? 회오리 감자처럼. 맞지? 자, 회오리 감자처럼 생겼으니까 얘가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얘는 어떻게 돼서 윙 올라갔다 윙 내려갔다 윙 올라갔다 윙 내려갔다 이러겠지.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겨? 물과 날개의 마찰이 생긴대요. 이 마찰에서 뭐가 생긴다? 열이 생긴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열 때문에 이 물은 어떻게 돼? 점점 뜨거워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자, 그걸 얘기하고 싶었네요. 자, 그는 실험 과정에서 증가한 온도와 추가 떨어지는 높이를 계산한 결과 1파운드의 무게의 물을 화씨 1동만큼 올리려면 772파운드 물체를 1피트 높이에서 낙하시켜야 된다는 것도 알아챘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과학지문에서 이런 숫자 나오잖아요. 숫자는 우리가 외울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숫자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그냥 다시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문단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회전날개 실험 장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쭉 보면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물통 속에 있는 회전날개 잠깐만 추를 떨어뜨립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물통 안에 있는 회전 날개가 날개가 회전합니다. 물조. 자 회전하면 물과 날개가 서로 마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물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추의 높이가 낮아지면 물의 온도는 뭐가 된다? 높아진다. 서로 무슨 비례관계? 반비례 관계. 좀 보이죠? 자, 다음. 그래서 지금 뭐 무게 이만큼 올리면 온도가 이만큼 올라간다. 뭐 요거 얘기하고 있다.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줄의 실험은 특정 공간 안에서 에너지의 총량을 일정하다며 서로 다른 에너지 형태 사이의 변환이 가능하다는 연력학 제1법칙을 보여주는 제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아까 쌤이 얘기했던 에너지 보존의 법칙 있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연력학 제1법칙에 속합니다. 알고만 있어요. 자, 물론 줄이 에너지라는 개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에너지라는 개념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하여 사용한 것은 줄의 실험으로부터 꽤 시간이 흐른 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개념 자체는 한참 뒤에 나왔어. 근데 에너지라는 개념이 없을 때 줄은 뭘 밝혀낸 거야? 저걸 밝혀낸 거야. 추의 높이가 내려가면서 온도가 올라가. 아, 에너지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땐 에너지라는 말 자체도 없었는데 이걸 알아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하지만 줄의 실험으로 열의 에너지라는 것이 입증된과 동시에 에너지의 형태가 변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도 그 전체 양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 그다음 그 후 열이 일로 변환되는 것과 같이 전기, 빛, 소리 등 다양한 에너지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측정되고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역시 에너지로 다 전환이 가능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를 기초로 현대 과학자들은 다양한 에너지를 비슷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자연의 서로 다른 에너지들은 동일한 에너지 기호로 표현되며 에너지들이 서로 변환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난 것이다 라고 하고 끝났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봅시다. 그래서 이 줄의 실험이 가지고 있는 의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의의.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줄의 실험으로 뭘 알게 됐어? 열이 에너지라는 것이 입증된과 동시에 에너지의 형태가 변하고 해도 전체 양은 동일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걸 기초로 현대과학자들은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에너지들이 서로 변환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줄의 실험은 연력학 제1법칙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연력학 1법칙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전에 이런 실험을 먼저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가 뭔데? 열은 뭐라는 거? 에너지라는 거를 입증했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는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 전체의 양은 항상 동일하다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과학자들은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에너지들이 형태가 변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자 지금 문제 총 6개입니다. 저 요 6문제를요 지금 풀고 2시 10분까지 풀고 쉬는 것까지 해서 2시 10분까지 할게요.